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떠올라야 하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혼자 집에 있던 한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은 옆에 있지만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의학적 근거와 수십 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특히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는 증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하거나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다림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82세의 한경수 심장내과 전문의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겪은 사례들을 통해 매우 안타까운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예방하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병원에서의 치료 이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골든타임을 버텨내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닥칠 수 있는 심장마비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하고 준비는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정보를 아는 것부터가 생존의 첫 걸음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특히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는 증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하거나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다림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82세의 한경수 심장내과 전문의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겪은 사례들을 통해 매우 안타까운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예방하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왔습니다. 단순히 병원에서의 치료 이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골든타임을 버텨내는 법을 아는 것이 야말로 진정한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닥칠 수 있는 심장마비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하고 준비는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정보를 아는 것부터가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심장마비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증상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단순한 가슴 통증으로 오해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착각해 조치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연령,
성별, 기존 질환에 따라 비정형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이 짓누르는 듯한 통증으로 환자들은 흔히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왼쪽 팔이나 턱, 목으로 방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심장마비가 이런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적인 피로나 스트레스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68세 김순호 씨는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를 찾으러 일어났지만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교육이 떠올라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증상을 무시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평소에 다양한 형태의 심장마비 증상들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기 몸의 신호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7가지 생존 단계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순서입니다. 각각의 단계는 실제 심장마비 상황에서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순서가 뒤바뀌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그 순서를 체화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 단계는 의학 장비나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증상을 느끼는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합니다. 둘째,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정확히 복용합니다. 셋째,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넷째, 구급대원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과 대문을 열어둡니다. 다섯째,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합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간단히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움직이지 말고 깊고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버팁니다. 이 7단계는 단순히 암기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실전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순간에도 생존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이 과정을 숙지하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평소 이 7가지 단계를 반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떠올려보고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증상을 처음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잠깐 피로해서 그런가, 소화가 잘 안 됐나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움직임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움직임을 계속하게 되면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심장 근육의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예를 들어보면 설거지를 하던 중이라면 당장 그릇을 내려놓고 싱크대를 떠나야 하며 계단을 오르고 있다면 즉시 계단에 앉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멈춰야 합니다. 운동 중이라면 무조건 중단하고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우선입니다.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이 생명을 살리는 분기점이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 김순호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라 생각하고 움직이려 했지만 병원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기억해 곧바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처럼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곧바로 행동을 멈추는 판단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사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주저없이 모든 동작을 중단하고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하지만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생존 규칙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착각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안전한 자세를 취한 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약물로 발작 초기에 혀 밑에 넣고 녹여 복용하면 1이나 2분 안에 흡수되어 빠르게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약은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73세의 박영희 씨는 빨래를 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5분 간격으로 2번 복용함으로써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량 복용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심장마비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평소 복용하고 있는 사람만 복용해야 하며 이때는 알약을 삼키지 말고 씹어서 복용해야 흡수가 빠릅니다. 다만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 역시 사전에 자신이 어떤 금기 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절대로 남의 약을 빌려 먹거나 처방 없이 보관 중인 약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심장약이라도 사람마다 체질, 복용량, 약물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약물 복용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안전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응급처치를 통해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뒤따라야 할 나머지 단계들을 반드시 이어서 수행해야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순간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냉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을 정확하게 복용한 뒤에는 지체 없이 3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응급구조 요청의 핵심이며 단 한 번의 전화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당황하지 말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있으며 주소는 만구, 난동, 난번지입니다. 라고 전달하면 됩니다. 이처럼 구조대가 가장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점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혹시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는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심장 근육이 죽어가기 시작하며 약 90분 안에 혈류를 회복하지 않으면 심장 기능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5세의 이정수 씨는 토요일 오후 혼자 청소를 하다가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30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흘러 결국 119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즉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아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씨가 전화를 조금만 더 미뤘다면 심장 손상으로 평생 심부전으로 고통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할 때 주의할 점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서 전화를 걸어야 하며, 둘째, 구조대원의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은 응급처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셋째, 전화를 끊지 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중에 증상이 급변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골든타임을 지키는 강력한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미루거나 망설이는 순간이 곧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119에 전화를 마쳤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할 네 번째 단계는 집의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구조대가 도착하더라도 즉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골든타임이 지체되고, 심한 경우에는 문을 부수느라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됩니다. 심장마비는 언제든지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고 나서 의식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반드시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흔한 세의 최양규 씨는 저녁 식사 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고 119에 신고한 직후 현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약 3분 후에 의식을 잃었지만 문이 열려 있었기에 구조대는 지체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고, 이 빠른 대응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더라면 최소 5분에서 10분 이상 더 걸렸을 것이고, 이는 심정지 상태에서 치명적인 차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을 열 때는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 모두를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이나 의료 장비를 들고 들어와야 하므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에 격리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낯선 사람에게 짖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경우 구조 활동에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더욱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에게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응급 상황 시 외부인이 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도어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가족들에게 비상용 열쇠의 위치를 알려두는 것입니다. 비상시 문을 강제로 열지 않고도 진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예방장치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단 몇 초면 가능한 일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실제 구조 시간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화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문을 열고 다시 안전한 자세로 돌아와야 하며, 이 과정을 습관처럼 체화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 외에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그것이 구조대가 단 한 초라도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관을 열어두었다면 다음으로 5번째 단계인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혈류순환, 산소 공급, 심장 부담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생존율에 직결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워 다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면 다리로부터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가 원활해져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호흡이 매우 어렵다면 상체를 약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운 반쯤 앉은 자세가 더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소파나 의자를 활용하면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기에 적절하며, 호흡이 편해지면서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세의 김영선 씨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지만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거실 소파로 이동해 상체를 기댄 반쯤 앉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때 단단한 변기보다는 부드러운 소파로 이동한 판단이 매우 훌륭했는데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다칠 위험이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는 호흡이 어렵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위험하며 계단에 앉아 있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상태도 피해야 합니다. 의식을 잃을 경우 추락하여 2차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차림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과 가슴을 조이는 넥타이나 브래지어, 벨트 등 같은 의복은 가능한 한 느슨하게 풀어야 하며 시계나 목걸이 등 액세서리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체온 유지입니다. 심장마비 시에는 혈액순환이 불안정해져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얇고 가벼운 담요나 이불로 몸을 덮어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너무 무겁거나 답답한 재질은 호흡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심장과 폐에 부담을 덜 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심장마비 초기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자세 하나가 심장에 가는 압력을 줄이고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평소 이러한 자세를 미리 익혀두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6번째 단계는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앞서 119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은 높아지고 심리적인 안정 역시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이 단계는 단순한 연락이 아닌 구조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며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 상황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견디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락할 때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으니 빨리 와줘 정도의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황 설명은 나중에 하고 즉시 와달라는 요청만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과 체력을 아껴야 하는 긴박한 순간인 만큼 불필요한 말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박철수 씨는 부인이 외출한 날 저녁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고 119 신고 후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이 먼 지역에 있어 즉시 올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연락했고 아주머니가 바로 달려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병원 이송 후에도 가족이 도착하기 전까지 함께 있어주어 회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박 씨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 평소의 신뢰 네트워크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면 무리해서 전화를 여러 군데 걸기보다는 한두 명 정도만 선택적으로 연락하고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혹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억지로 반복하지 말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응급 연락망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로 자녀나 배우자를 저장해 두면 구조대원이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도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단순히 아들, 딸, 아내 등으로 저장해두면 응급 상황에서 식별이 더 쉬워집니다. 냉장고 문이나 현관 근처에 응급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붙여두는 것도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며 이 정보는 구조대가 집안을 수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런 정보들을 잘 정리해두는 습관은 비상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과 구조대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단순한 연락을 넘어 구조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 단계는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람 사이의 연결이 곧 생명의 줄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과 폐의 기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 전신의 산소 공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이때 호흡을 올바르게 유지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과 심장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사육호흡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불안감을 줄여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가슴이 아닌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복식 호흡을 사용해야 하며 손을 배 위에 올려 숨을 들이쉴 때 손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은 폐 아래쪽까지 산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같은 양의 호흡에서도 더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어 생존에 매우 유리합니다. 77세의 이순자 씨는 요가를 수년간 배워온 분으로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평소 익숙했던 복식 호흡과 사육 호흡법을 침착하게 적용하였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에도 맥박과 산소 포화도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호흡 하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일어서거나 걸어다니는 것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금물이며 물을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을 경우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침을 강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민간요법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토를 참으려 하지 말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오직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슴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숨 쉬는 것이 편한지, 어지러움은 있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하며 의식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생존에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황금 설정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아이폰은 건강 앱에서, 안드로이드 폰은 설정의 긴급 정보 항목에서 자신의 질병 이력, 복용 약물, 알레르기, 혈액형, 응급 연락처 등을 기입해 두면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구조대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의 정문식 씨는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고 쓰러진 상태에서 구조대가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여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소의 작은 준비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배운 대로 차근차근 행동한다면 그 자체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여러분은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